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11단원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1단원 공부를 하기 전에 최근에 계속 그 수업을 나가는데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최근에 어떤 경제 금융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 보시면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7단원, 8단원에서 회사가 대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채권과 주식을 배웠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회사가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라면,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라면 충분히 자금 조달하고 남았을 회사들조차도 자금 조달이 조금 힘들어졌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회사채 채권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A 등급이라고 하면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등급인 채권조차도 이자를 더 내야 발행이 된다든지 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힘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프레드, 그러니까 보시면 국고채 3년 플러스 내가 얼마만큼을 더 얹어줘야 이제 회사채는 발행이 되는 건데, 즉 그 무보증 회사채와 국고채 3년 사이에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즉 이렇게 그만큼 자금 조달이 힘들다라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채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았던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차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만기가 1년인 채권이 지금 만기가 거의 다 돌아온다. 그러면 뭐 채권으로 돈을 빌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상환하고 갚고서 다 끝내는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회사들은 이렇게 차환, 그러니까 영어로는 롤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다시 또 채권 발행하고,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또 다시 채권 발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돈을 갚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차환을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차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델타 항공이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조차도 주식이나 채권 모두를 통한 자금 조달에서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GM의 경우에는 배당,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나가는 현금 배당을 중단하거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19 이전에는 투자 적격 등록 채권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투자 부적격, 같은 말로 투기 등급 채권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금리를 쳐줘야 투자자들이 사가겠죠.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렇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해외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금리 채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크본드, 하이힐드 채권, 초기 등급 채권으로라도 자금을 모으려고,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글로벌 회사들인데도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조금 계속 우울한 얘기,
우울한 소식들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다시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던 중간고사를 정말 안 되면 한 차례 더 연기를 하는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주 초반에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블랙보드라든지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블랙보드에서 출석 체크가 잘 안 된다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뾰족한 뭔가 해결책을 주지는 않아가지고 이번 학기 출석을 아예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이제 강의 동영상을 충분히 잘 보셨으면 더 맞추실 수 있는 보너스 문제를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출석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안내를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1단원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단원에서 이제 조금 그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총 현금 흐름을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각각 나눠서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합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9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 그 중에 뭐 만약에 NPV를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 NPV를 구해봤더니 플러스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단원과 10단원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요 11단원도 9, 10, 11단원 이렇게 연결이 또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0단원에서 현금 흐름을 어떤 신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열심히 추정을 해 보았죠. 세 가지 파트로 각각 나눈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잘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추정한 총 현금 흐름이 과연 진짜 잘 추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진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당장 코로나19만 해도 예측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이고 신사업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신제품이 당연히 덜 팔리거나 더 팔리거나 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고속도로를 개통했는데 당연히 이용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단원에서 예측한 총 현금 흐름이 정말 제대로 추정이 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10단원에서 추정한 총 현금 흐름 그리고 9단원에 있는 NPV를 가서 적용을 해봤어. 그랬더니 NPV가 양이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추정을 잘 한 거야. 빠뜨린 거 없이. 그래서 이게 NPV가 플러스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 빠뜨렸어. 뭔가 비용을 빼줬어야 되는데 안 빼줬어.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의 순현과인 것처럼 거짓 플러스로 나왔을 수도 있다. 요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NPV를 해봤더니 또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빠뜨린 거 없이 정확하게 잘 추정했는데 이게 마이너스인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너무 뺐어. 그래서 너무 비용을 과대하게 넣었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정한 현금 흐름이 정말 잘한 거냐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11단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4년 차에 나타날 추정 현금 흐름이 700달러다라고 하면 이거는 평균이 700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지 정확하게 700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 봤더니 평균적으로 700 플러스 700의 현금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금 흐름 추정이 만약에 잘못됐어. 그런 잘못된 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더니 당연히 또 의사결정도 잘못됐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예측 위험, forecasting risk 혹은 estimation risk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냐 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라는 게임기를 출시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팔렸고 이제 그 동시에 나왔던 소니의 PS4는 조금 더 팔렸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업,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기업한테도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추정 현금 흐름이 잘 안 맞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 부분에서도 또 말을 하는 것이 어쨌든 경쟁인데 잠재적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를 보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집 인테리어와 관련된 어떤 자재, 부품을 파는 소매 업체가 있다. 근데 어떤 지역을 딱 봤더니 그 지역에 우리 매장, 우리 체인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 지역에 내가 딱 들어가기로 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경쟁자가 또 더 이상 안 들어올 거냐 하면은 또 그거는 또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추정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경쟁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만 해도 뭐 대만 샌드위치 그리고 흑당 밀크티 해서 엄청 유행하니까 이제 그런 같은 제품 아니면 유사한 제품 파는 가게들, 브랜드들, 체인들 아니면 로컬 가게들 엄청 생겼죠. 근데 그거 초반에 이제 처음에 흑당 밀크티, 처음에 대만 샌드위치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은 예상했을까? 아마 그렇게까지 물론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경쟁자가 많을 거라고는 예상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추정 현금 흐름이 잘못 추정이 된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현금 흐름이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11단원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감도 분석이라는 방법을 간략하게 또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좀 잘못될 수 있는 추정 현금 흐름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추정을 해보자 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추정 현금 흐름을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11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시는 시나리오 분석은 이 말 명칭에 우선 이게 잘 나타나 있죠. 자, 보시면 만약에 내가 100개의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100개가 팔릴 수 있는 거를 기본 상황으로 잡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개씩 해서 110개가 만약에 팔린다면 아니면 90개가 팔린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기초 상황을 잡아볼 수 있고 하한선, 상한선 이렇게 시나리오를 각각 잡아보고
이제 뭔가 이렇게 비용과 관련된 것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상황에 대해서 추정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해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중에 영업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용 들어간 것과 영업현금 흐름으로 플러스 된 것에 대해서 NPV를 해봤더니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만약에 기본 상황을 잡고 그렇지 않은 다른 상황,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기본 상황을 잡고 그러니까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상황을 기본으로 잡고 뭐 이제 그거보다 안 팔리는 상황, 그거보다 잘 팔리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조금 더 그래도 경영이나 경제에서 말을 하는 거대로 우리가 이 시나리오 분석을 끌어와 보면 이제 가장 worst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만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가장 우리 회사한테 좋은 상황이 온다면 뭐 이런 것을 이제 기초 상황과 함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쭉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잡아보는 것이 우리가 좀 쉽게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뭐 이제 여기서 더 해서 시나리오 3개만 잡는 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좀 빈 것 같다. 갭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시나리오를 5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뭐 10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장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정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민감도 분석, 영어로는 sensitivity analysis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딱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변수가 변할 때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뭐예요? 판매량이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관심이 많죠. 그래서 판매량이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각각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넷인컴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판매량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넷인컴이 어떻게 변하지, 아니면은 NPV가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NPV, 순이익 같은 것이 IRR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판매량이 6,000개일 때, 5,500개일 때, 6,500개일 때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NPV가 이렇게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러니까 기초 상황에 나와 있는 숫자로 다 고정시켜 놓고 판매량이 이렇게 판매량만 바꿀 때에는 이렇게 NPV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판매량이 NPV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딱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민감도 분석도 이제 이게 추정 현금 흐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긴 한데 이런 민감도 분석을 해 보았다고 해서 뭔가 결론을 내주는 건 또 아니죠.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수치나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은 결국 인간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뭐 결론을 내려주진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빼먹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나리오 분석의 한계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추정 현금 흐름을 보완해 보는 방법이 바로 시뮬레이션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분석은 앞에서는 민감도 분석에서는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변수 한 개만 이렇게 바꿔봤었는데 이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이건 우리가 손으로 한다기보다 컴퓨터, 가장 대표적으로 엑셀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항목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짬뽕해보고 변화시키고 하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그런 수만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시뮬레이션 분석은 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또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1단원에서는 우리가 10단원에서 해본 현금 흐름의 추정 현금 흐름이 부정확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민감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이렇게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